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항공유 세계 1위거든요. 2위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투자 얘기예요. 2026년 3에서 4월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항공유 수출이 42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전쟁이 터질수록 한국 정유사가 웃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냐는 얘기가 따로 있어요. 오늘 그 구조를 전부 뜯어볼게요. 이런 거 자주 다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했으면 지금 해두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예요. 석유 한 방울 땅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그 나라가 지금 항공유 세계 1위 수출국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항공유 수출, 세계 점유율이 25에서 29%예요. 4개 나라 중 한 대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한국산인 거예요. 2위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근데 그 미국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이 13.2만 배럴을 팔 때 한국은 25.1만 배럴을 파는 거거든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 강국 미국을 2배 차이로 따돌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요. 카카오 생각해보세요. 카카오는 통신 인프라 하나도 없어요. 기지국도 없고 케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돈을 버잖아요. 통신 인프라 위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한국 정유산업이 딱 이 구조예요. 기름은 없지만 기름을 가공해서 더 비싸게 파는 기술과 설비가 있거든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이걸 정제 마진 비즈니스라고 해요. 원재료 사다가 고부가가치 완성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한국의 정제 능력은 하루 336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다음으로 세계 5위예요. 그것도 6년 연속이에요. SK에너지 울산 공장 하나만 해도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해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석유 제품을 수출한 게 479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가 정유에서 나왔어요. 연간 순위로 보면 2에서 5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수출 효자 품목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구조가 2026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올해 3월 한 달 수출액만 41억 달러를 찍었어요. 전년도 같은 달이 22억 달러였는데 한 달 만에 거의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42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터졌냐고요? 그 비밀은 한국 정유산업의 구조에 있거든요. 한국이 정유 강국이 된 건 사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1973년,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한국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기름은 없어도 정제는 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의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이 4대 정유사 체제예요. 6년 연속 탑5를 유지하고 있고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도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하루 84만 배럴,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80만 배럴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이 규모가 50년 가까이 정부와 기업이 같이 투자해온 결과거든요. 근데 단순히 크다고 세계 1위 항공유 수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한국에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요.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오면 한국이 딱 중간 경유지예요. 중동 원유를 가져다가 한국에서 정제하고 그걸 다시 아시아 전역으로 내보내는 허브 구조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기준 국제선 이용객 7,066만 명으로 세계 3위 항공 허브잖아요. 항공기가 그만큼 많이 뜨고 내린다는 거고 그 항공기들이 연료를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중동에서 원유 사다가 최고급으로 정제해서 아시아 전역 항공사에 파는 거예요. 마치 좋은 재료 사다가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구조예요. 한국 기업들이 식재료 농장이 없어도 최고급 조리 기술로 먹고 사는 거죠. 거기에다 항공유는 그냥 아무 정제소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불순물 하나라도 들어가면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도화 설비 없이는 생산 자체가 안 돼요.
한국의 고도화 설비 비율은 30에서 40% 수준인데요. 러시아나 중국보다 높고 이 기술력이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에요. 결국 한국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 제품의 45에서 50%가 수출로 나가요. 2024년 기준 수출액만 479억 달러예요. 반도체 다음으로 꼽히는 수출 품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더 주목받냐면요.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은 구조예요. 근데 중동에서 뭔가 터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보통 한국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오히려 반대예요. 중동 불안이 커질수록 한국 정유사의 마진이 늘어나요. 직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정유사 수익의 핵심은 원유 가격 자체가 아니에요. 원유 가격과 항공유 가격의 차이, 그 간격이 수익이거든요. 이걸 크랙 스프레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원유가 재료고 항공유가 완성품이에요. 원유값이 10만 원 올랐는데 항공유 값이 15만 원 오르면 5만 원이 마진으로 남는 거예요. 반대로 원유값이 올랐는데 항공유 값이 같이 못 오르면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고요.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이 균형이 깨지거든요.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항공유 스팟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요. 각 나라 항공사들이 지금 안 사놓으면 더 비싸진다는 공포에 긴급 비축에 나서거든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고조되면서 이 효과가 그대로 터졌어요. 한국 항공유 수출액이 41억 4,628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달이 22억 2,187만 달러였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42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톤당 단가도 691달러에서 1,168달러로 약 69% 올랐어요. 원유 가격도 올랐는데 항공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크랙 스프레드가 확대된 거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한국 정유사 마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 타이밍에 공급 공백까지 생겼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정유 설비 약 17%가 마비됐어요. 서방 제재로 유럽 수출도 막혔고요.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서부 지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71에서 80%가 한국산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정리해보면요. 중동 긴장 상승, 항공유 스팟 가격 급등, 크랙 스프레드 확대, 한국 정유사 마진 증가,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연결고리예요. 전쟁이 터질수록 한국 정유사가 웃는다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중동 불안으로 수요가 폭발한 글로벌 시장에 파는 거거든요. 불안의 원인인 동시에 그 불안으로 돈을 버는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정유주 사면 되는 거냐고요? 잠깐,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구조에 치명적인 변수가 2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SAF예요. SAF, 즉 지속가능 항공유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항공 분야의 전기차 같은 거예요.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미래형 항공연료거든요. 지금은 비행기가 다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를 쓰는데 이게 서서히 SAF로 대체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유럽연합은 이미 2025년부터 SAF 2% 의무 혼합을 시작했거든요. 2030년에는 6%, 2035년에는 20%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항공유 시장 전체에서 20%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방향이 정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SAF 생산 비용이 기존 항공유 대비 약 2에서 5배나 비싸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지금은 비싸고 느리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처음엔 너무 비싸서 안 팔린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SAF도 그 경로예요. 두 번째 변수는 지정학 정상화예요. 지금 한국 정유사가 돈을 쓸어 담는 건 중동 긴장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미-이란 협상이 타결되거나 분쟁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유 스팟 마진이 빠르게 떨어져요.
역사적으로도 지정학 이슈가 해소되면 크랙 스프레드가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됐거든요. 2026년 3에서 4월에 수출액이 42개월 만에 최대로 찍힌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초과 수익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유주를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단기와 중장기가 완전히 달라요. 단기,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보면요.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항공유 수출 호조는 4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SAF 의무 비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2030년 이후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은 수혜 구간이에요. 리스크는 있는데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중장기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2030년 SAF 의무화, 2035년 비율 상향으로 기존 항공유 수요가 서서히 잠식될 거예요. 한국 정유사들의 SAF 전환 속도가 진짜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면요. 한국 정유주는 지정학 해지 수단으로 포트폴리오 일부로 접근하는 게 맞는 판단이에요. 중동 리스크가 높아지면 오르고 낮아지면 내리는 구조거든요. 전체 포트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지정학 변수가 터질 때 방어해주는 자산으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없는데 항공유 세계 1위예요. 원유 수입해서 정제하는 마진 비즈니스 구조가 50년 넘게 쌓인 결과예요. 둘째,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오히려 단기 기회예요. 2026년 3에서 4월 항공유 수출이 42개월 만에 최대를 찍었고 지금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셋째, SAF 전환과 지정학 정상화가 중장기 리스크예요. 포트폴리오 일부에 지정학 해지 수단으로 접근하는 거지 성장주로 보고 장기 보유하는 건 다른 판단이 필요해요. 이 영상 정리하면서 저도 한 가지 떠올랐거든요. 주유소 갈 때 기름값이 훌쩍 올라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오르는 배경, 중동 긴장과 항공유 수요 급증, 이게 소비자한테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유사한테는 마진이 늘어나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주유소에서 비싸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 한국 정유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쓸어더 담는 구조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이 사실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꽤 신기한 연결고리예요. 돈의 흐름을 연구하는 경제연구소 머니인사이드 랩스였습니다.